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미술사 특강 제13강입니다. 이번 주에는 1, 2차 시는 말레이시아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3차 시에서는 싱가포르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1차 시에서는 이제 말레이의 역사를 일단 주로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의 현황, 그 세계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세계유산, 그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그 다음에 세계무형유산의 현황을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요. 제2차 시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세계유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는 현재 지금 말레이반도의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에, 그 옆에 있는 보르네오 섬에 보면은 그 사바라는 주하고 사라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현재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에는 브루네이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같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이 이제 말레이시아령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서 이제 그 아래쪽 이 되는 남쪽으로 이제 그 산이 높게 있는 데 비해서 이 말레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요 약간 높은 쪽이 이제 이 말레이 반도의 서쪽에 좀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이제 수도는 쿠알라룸푸르가 되고요. 이 말레이 반도의 맨 밑에 여기 이제 싱가포르가 독립해서 그 별도의 섬나라로 존재하고 있죠. 네, 지금 행정구역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지타운,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끄다 있고, 칸가르가 있고, 빼락, 그 다음에 이제 깔란딴, 그 다음에 테렝가누, 빠항이 제일 크죠. 요번에 이제 2019년에 새로 그 말레이시아의 왕이 되신 분이 빠항의 술탄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몇 개가 더 있고, 여기 말라카. 여기 물라카 또는 말라카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조지타운.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그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호르라고 하는 데가 요 아랫부분, 말레이반도의 맨 끝부분이 이제 조호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사바하고 사라왁하고 이렇게 두 개의 주가 보르네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부 말레이시아 하면 말레이 반도를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동부 말레이시아 하면은 이 보르네오 섬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사라왁 주의 한 구퉁이에 이제 브루나이가 별도의 역시 독립 왕국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주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는 다 이 섬을 깔리만탄이라고 불러서 센트럴 칼리만탄, 웨스턴 칼리만탄, 사우스 칼리만탄, 이스트, 노스 해가지고 칼리만탄을 5개로 이제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아마 칼리만탄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읽을 만한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일단 여기 보시면 영국이 19세기에 진출하면서 영국의 식민지를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식민지 지배 기간을 보면은 1511년 16세기부터 이미 포르투갈이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포르투갈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그 식민지를 지내서 이미 16세기부터 그 말레이시아는 서양인들의 식민지를 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영국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영국 식민지를 했으니까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중국 기록에는 2세기 이후에 이제 뭐 낭하수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들이 있어서 아마 랑카수카 또는 낭하수카라고 하는 왕국, 그 다음에 이제 그 탐브라린가라고 하는 왕국 등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고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4세기 이후가 되면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스리비자야 그 제국이 이 말레이반도 남부 지역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말레이반도 남부 보르네오 일대를 대부분 다 이제 스리비자야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스리비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이 시기에 전해졌던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따가 보실
페낭 근처에 이제 끄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끄다 지역에는 불교가 좀 일찍 불교와 힌두교가 한 그 5세기 뭐 6세기 정도부터 끄다 지역이라고 끄다는 케다라고 일단 쓰는데 끄다라고 읽습니다. 예, 끄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쪽에서 전래된 힌두교나 불교 문화가 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고대 왕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끄다 지역에 여하튼 그 조금 올라가는 한 5세기에서 한 8세기 정도 되는 유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스리비자야의 아래에 있었다 그러긴 하지만 스리비자야하고 또 이제 이 끄다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완전히 딱 스리비자의 영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아주 오랫동안 일단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고 왔기 때문에 한 500년 이상 500년 정도 이상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세 나라가 이제 제일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인도네시아 가면은 뭐 이렇게 히잡 쓴 아가씨들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모든 여성들이 다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쓰지 않지만 현지인들, 말레이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히잡을 쓰고 이슬람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종교예요. 예,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다 이슬람 국가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슬람 국가가 된 거는 10세기 정도부터 이슬람이 이제 말레이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슬람이 많이 퍼진 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 14세기, 15세기부터는 여러 각지에, 그러니까 말레반도 남부 지역, 보르네오 뭐 이런 일대에 술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그러니까 왕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한 14세기, 15세기 정도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말라카 왕국을 건설을 했던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름이 파라메슈바라라고 하는 거 보듯이 이 사람 원래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에서 온 공주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나라를 새로 짓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메슈와라가 이제 말라카 왕국을 건설하던 1402년경부터 15세기 초반이 되죠. 이때쯤부터 이제 말레이반도 일대는 대부분 다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파라메슈와라의 경우에는 이슬람 교도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 뒤를 이었던 왕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 교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왕국을 세운 지 한 100년이 지나서 포르투갈이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말라카 왕국이 파라메슈바라가 세웠던 말라카 왕국이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여기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해서 말라카에 포르투갈 식민지 성체가 지어지고 포르투갈의 이제 동양 경영이, 그러니까 동양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교역, 뭐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말라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카에는 일단 16세기에 이미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서양식 건축물과 포르투갈식 건축물과 기독교가 또 역시 전해져서요. 이 당시에 역시 기독교, 특히 포르투갈 카톨릭 국가니까 카톨릭이 여기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세기에는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쟁을 1600년대 초반에 많이 하는데 1640년대에 이제 네덜란드가 둘 사이의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 포르투갈은 말라카에서 물러나고 말라카는 다시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9세기에 영국이 코타키나발루하고 쿠칭, 페낭 등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점 말레이반도에 영향을 미쳐가기 시작을 하다가 1824년에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조약을 맺어서 말레이시아는 영국령으로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자바를 중심으로 해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쪽을 이제 네덜란드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경계를 나누게 됩니다. 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조약을 맺어서 경계를 나눈 1824년에 그 경계선이 사실 현재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국경선하고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뭐를 하냐 하면 빼락 지역에서는 주석 광산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나오던 고무나무를 여기로 가져와서 말레이에서 이제 그 고무나무를 키워서 고무 플랜테이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말레이 반도 일대와 말레이 지역에서 영국이 이제 이 플랜테이션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데요. 이 플랜테이션 사업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사탕수수하고요. 그 커피, 그 다음에 고무나무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고무나무하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구대륙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신대륙,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었던 건데 영국에서 이제 식물학자들하고 같이 이쪽 지역에 와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이제 이 플랜테이션 사업을 실험을 해서 식물학자들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플랜테이션을 이제 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 사탕수수, 커피, 고무나무를 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량의 주석 광산을 개발하는 데도 그렇고 이 식물들을 심어서 플랜테이션을 해서 작물들을 키워야 되는 데 있어서 뭐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영국이 식민지였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서 이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이 동남아 지역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 중국과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사실 말이 좋아 노동자라 그러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제 중국 남부어로 이제 쿨리, 힘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쿨리라고 불렀고 영어로도 그래서 그대로 써서 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쿨리들이 이제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보내지면서 신대륙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 일대 개발에 있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현대 말레이시아에서는 바로 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집단 이주된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 때문에 말레이가 현재 그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죠. 여하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국과 인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남인도 지역이 타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도 말레이 원래 원주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식민지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남부 지역의 광동성이나 조주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광동성, 복건성 이 사람들이 광동말, 복건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여러 세력이 나눠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남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거랑 동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게 또 달라가지고 인도 안에서도 여러 개로 나누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썼고요. 19세기에 이제 이 말라카를 영국이 점령을 하면서 이 말라카 일대에 이제 많은 서양인들이 여행을 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얘기로는 이 말라카 일대에서는 80개국 언어가 80개국 이상의 언어가 쓰이던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나면서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다시 영연방으로 들어가서요. 말라야 연방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이 말라야 연방은 아직은 영국의 식민지에 가까운 나라였어서 1963년에 드디어 독립을 선언을 하고 말레이 연방을 출범을 시킵니다. 이 말레이 연방이 지금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말레이 연방은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제를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 연방에 이제
속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나라가 이제 브루나이 왕국이라, 이 나라는 말레이 연방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독립국가로 나오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레이 연방에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65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아서, 그 연방의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그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탈퇴를 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는 65년에 싱가포르 탈퇴한 이후에 그 영역을 이제 그대로 그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오래 겪으면서 특히 이제 영국 식민지 시기에 이렇게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말라카가 일종의 중개 무역항으로 이제 활동을 한 데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직접 영국인들이 와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 노동자들 를 이제 부렸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레이시아에 가시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영어 교육 되게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영어가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널리 광범위하게 그 보급이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5세기의 말라카 왕국의 이제 범위를 보고 있는데요. 말라카 술타나이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요게 이제 말라카 술탄 나라예요. 그래서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이 이 말라카 술타나이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싱가포르 비롯해 가지고 인근의 섬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마트라 섬의 이제 동부 지역들이 이제 이 말라카 왕국 안에, 말라카 술타나이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나라고요. 이 말라카 왕국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1402년에 파라메슈바라 왕이 이제 세웠다고 하는 왕국이고요. 이 왕국은 파라메슈바라 왕이 이제 그 이슬람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의 왕들이 대부분 다 그 이슬람을 받아들여서요. 이슬람식 의례가 술탄들 사이에, 술탄 왕이죠. 술탄들 사이에서 이제 그 계속 이슬람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아랍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은 그 말라카를 1456년부터 1477년에 통치했던 술탄 만수르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지석이에요. 그레이브스톤은 묘지석인데, 이슬람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대로 나중에 그 종말이 왔을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신을 그대로 같이 묻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묘지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석관 같은 거 만들어서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데요. 이 만수르샤 술탄의 이 묘지석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새겨진 꼬불꼬불한 문양이 이제 아랍어로 새겨진 경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랍식을 따라서 만들어진 15세기 이제 그 묘지석이 되는데, 아쉽게도 석관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성바오로 언덕이라고 하는 말라카에 있는 그 성바오로 성당이 있는 그 언덕에서 1918년에 이제 출토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언덕이 원래 이제 묘지였다기보다는 아마 후대에 이제 묘지석만 여기다 갖다 버린 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술탄 만수르샤의 이제 그 묘지석은 현재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카가, 그러니까 이제 말라카 계속 하는데, 말라카라는 도시 자체가 수도였고요. 이 말라카를 수도로 하는 왕국에서 다스리는 나라, 말라카 술타나이트의 범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 영 때는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그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대를 이제 이 말라카가 전부 다 그 지휘를 했었다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이제 이걸 같이 놓고 경쟁을 하다가 영국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해협 사이를 두고 이쪽 말레이반도 동쪽하고 말레이반도 서쪽하고 나눠가지고, 남쪽은 이제 그 네덜란드가, 그다음 위쪽은 그 북쪽이자 동쪽이라고 하는 데는 말레이 반도 쪽은 이제 영국이 점령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라카 왕국 시기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1405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 명나라 때 중국에는 여기 이제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명나라의 영락제라는 사람이 환관 정화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동남아 지역을 이제 동남아 지역을 이제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그 순방을 하게 하는데 이 정화의 남해 원정 때 말라카를 이제 들려요. 그래서 이 말라카의 그 왕 하나가 이제 이 영락제를 직접 그 북경에 가서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명대 기록에 남아 있어서 중국과 이제 중국 명나라하고 같이 이제 중국 명나라의 조공을 지냈던 기록들이 이제 15세기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또 기록유산으로 돼 있는 말레이 기록유산으로 돼 있는 말레이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스라자 말라유라고 하는 게 이제 말레이 역사서인데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술탄들의 이름들이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시에 뭐 자료들이 그렇게 문헌 기록 말고는요, 뭐 시각적 자료라든지 고각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말라카에 가시면 말라카 술타나이트 팰리스라고 뮤지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궁정이 운영이 됐을 거라고 해놓은 것들이 이제 여기 말레이 가면은 박물관마다 다 이렇게 디오라마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술탄의 궁정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추측 복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1511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11년에 말라카 왕국을 점령했던 사람이 아폰스 디 알부케르크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장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폰스 디 알부케르크인데 이 사람은 15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도 쪽으로 와서 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일대가 다 이 아폰수가 와가지고 이제 인도령으로 만든 그러니까 포르투갈령 인도로 만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부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그 다음에 이제 서인도의 아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얀마 남부, 그 다음에 이제 말레반도 있는데 이제 말라카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511년에 말라카를 점령을 해서 원래 이제 술타나이트 있던 왕궁 다 불태우고요.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식 성체를 새로 지읍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고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남인도의 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아의 총독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나중에 이쪽 지역에서 인도 쪽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한 전쟁을 굉장히 잘해서 뭐 이렇게 여러 곳을 갖다 다 점거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독실한 또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카톨릭을 또 많이 포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1511년에 포르투갈의 말라카 왕국을 점령한 후 말라카에 이제 요새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요, 언덕 제일 위에다가 가톨릭 교회를 처음 짓게 됩니다. 네, 이거는 16세기 초반 말라카 왕국을 점령한 이후에 말라카의 성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그 당시에 16세기에 이제 판화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체가 이렇게 있고요. 집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반기의 형태고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말라카 요새를 이제 제대로 짓기 시작을 하면요. 요새는 오각형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성에다가 오각형으로 이제 독특하게 지어놓는 형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17세기 전반이 되는데요. 17세기 전반에 페드로 바레토 디 리센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뭐 여하튼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포르투갈의 성체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Compilation of Portuguese in Asia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포르투갈어로 써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성체들을 이제 그리면서 여기 말라카 해서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사각형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 바다 쪽 올라가는 언덕 위에 이제
성당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식 집들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워져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성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6세기부터 17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덜란드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남아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역시 1630년경에 이제 그려진 말라카 성체를 보고 있는데요. 포르탈렌자 디 말라카, 이거 그 포르투갈어로 이제 말라카 성체라고 하는 뜻이고요. 지금 성체 보시면은 문이 사방에 하나씩 있었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성당이 여기 하나, 큰 성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바다를 면해서 강이 있고, 바다를 면해서 여기서 이제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그 다음에 성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입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요 형태가 사실은 지금의 말라카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이 성체와 성당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성체에 들어가는 문 부분이 이제 남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당이 남아 있죠. 이게 이제 바오로 성당이에요. 1521년에 그 창건한 성당인데요.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당들은 한동안 네덜란드는 이제 신교를 믿으니까 그 교회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다가요. 나중에 이제 18세기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타서 지금은 그 뚜껑이라고 하지만 벽만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1521년에 창건된 성바오로 성당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본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밑에가 이렇게 다 내려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지붕이 삼각형으로 생긴 장방형의 이제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 건물 위 천정이라든지 내부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천장 부분이 다 없어졌고요. 그냥 전형적인 이제 바실리카 형식으로 생긴 성당 건축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타버려서 현재는 뭐 흔적 남아있지 않지만, 주변에 이제 그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죽으면 여기다가 이제 묘비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그러한 비석들 같은 것들, 기록물들, 그 포르투갈 사람들 활동하고 관련됐던 기록물들이 이제 여기 일부 남아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그 말라카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17세기 정도에 이제 말라카 지도에 보시면은요, 말라카 여기 있잖아요. 말라카가 있고, 강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 도시가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나오고요. 여기 아직은 페낭이 나오지 않습니다. 끄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끄다는 지금은 이제 KEDAH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식으로 써서 QU EDA 해가지고 다르게 이제 써 있죠. 그래서 말라카 해협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라카 성, 그 다음에 이제 끄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산맥편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데를 좀 표현해 놓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페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 이렇게 섬이 되게 많아요. 이 섬 중에서 사실 이제 페낭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건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도는 영국인들 들어오기 이전의 지도라서 페낭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7세기 들어와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계속 전투를 말라카 인근에서 벌였고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1606년에 이제 전투를 그린 것이 네덜란드에 이제 남아있는 판본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시기별로 몇 개 이제 비슷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연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긴 했지만 두 나라의 이제 전쟁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결국 이 전쟁에서 1641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말라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를 네덜란드가 점령을 하면서 사실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를 비롯한 각종 그 동방무역의 중심이 되는 게 이 항구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려진 17세기 그림 중에 네덜란드령의 말라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그 성 바오로 성당이 이제 보이는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포르투갈의 국기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국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외의 지역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제 그냥 그 바닷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배를 여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배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동남아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와 미얀마를 거쳐서 이제 인도와 미얀마를 이제 식민지로 삼기 시작을 했었던 영국에서는 이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이제 보면서 이 페낭이라고 하는 곳에, 이 페낭이라고 하는 데는 그 말레이반도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그 페낭 지역에 섬이 하나 있는데, 요 섬이 그 당시에는 모래밭에 가까운 섬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1786년에 당시에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술탄하고 그 영국이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그 섬을 그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할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쟁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페낭이라고 하는 섬에 영국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게 된 게 1786년 18세기 후반이 되는데요. 그때 이 조지타운을 건설을 하고 이제 페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영국인이 이 프란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 페낭에 가면 이제 이 사람 동상이 서 있고요. 이 프란시스 라이트는 결국 페낭에서 이제 죽어서 무덤도 현재 여기 페낭에 있습니다. 페낭의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 포트 코넬리스라고 돼 있는데 1799년경에 이제 이 페낭의 한쪽 끝 부분을 이제 영국식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요 성체에 있는 데를 이제 서로 이제 영국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특히 이제 관공서들 중심으로 해서 요쪽 부분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구조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총독부나 이런 거로 썼던 게 현재는 다 박물관으로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 반도 일대 이제 영국의 이제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등장한 사람이 토마스 래플스 총독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자바의 총독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할양을 받으면서 싱가포르 섬을 역시 또 그 영국 식민지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1817년에 이제 조지 프란시스 조셉이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 래플스의 초상을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의 그 모습이라든지 말라카 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수초화로 기록이 남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말레이 사람, 인도 사람, 영국 사람이 다 이 영국 조차지 또는 영국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싱가포르가 그 다음에 이제 페낭 일대에 이제 많이 들어와서 살고요. 그 영국인이 지배계층으로 들어오면서 인도인들을 이제 하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용인들로 데리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가 이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이미 한 17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교들이 이제 많이 건너와서 중국 화교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화교인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영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인들, 그 다음에 원래 말레이인들,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제 한 곳에 작은 공간에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보통 도시계획을 새로 하게 되면은요, 이게 공간을 구획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이쪽 지역에는 말레이 원주민들이, 이쪽 지역에는 영국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서 짓는 집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구획을 보시면 이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그 도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대로,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의 마을 원주민 마을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서양인들이 들어가는 서양인 조차구역들의 건물들이나 마을들이 이렇게 구획으로 좀 다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나 가보면 요 식민지 시기에 건설된 페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표적인 도시들은 뭐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도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카르타 같은데. 그런 데들을 보면 다 식민지 시기에 개발이 되면서 이게 그 사는 구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는 형태들은 별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이 말레이 반도의 그 서쪽 부분을 대부분 다 이제 영국령으로 이제 갖게 되고요. 남쪽에 이제 이 싱가포르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조호르 그 술탄이 통치를 하는 원주민들이라고 하나 말레이인들의 술탄 왕국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인들의 술탄 왕국하고 근데 영국의 그 식민지들이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이제 말라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페낭이에요. 여기가 페낭, 그 다음에 여기가 싱가포르 해가지고 요 세 지역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말라카, 여기
페낭에서 조금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빼락 지역이 되는데 이 산 밑에 빼락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석이 이제 다량으로 나오면서요. 이 영국에서는 이 주석 광산을 크게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냐면 그 1888년에 지금 보고 있는 게 1888년인데 1888년에 이때 이제 그 영국에서 헨리 니콜라스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요. 싱가포르에 거주를 하면서 말레이 일대에다가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그 식물, 특히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을 이제 하려 그러는데요. 이 현재 라텍스를 비롯한 천연 고무를 만들어내는 이 고무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이 원산지가 브라질을 비롯해서 그 아마존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식생이 비슷한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고무나무를 여기다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무나무를 가져와서 여기서 재배하는 실험들을 했는데 그 실험이 이제 한 20여 년 걸려가지고 한 10여 년 이렇게 걸려서 1895년에 드디어 이제 성공적으로 그 고무나무를 키우기 시작을 해서 대량 생산 해서 나무를 그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고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고무 플랜테이션의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대륙에서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은 거죠. 그래서 말레이 일대에서 이제 이 고무나무를 갖다가 그 많은 재배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그 밀림을 갖다 개간을 해가지고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 19세기 말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고무나무의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이 껍질에서 이제 고무가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작업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광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석원 이쪽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빼락이 주석광산 개발을 할 때 이제 가장 그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 페낭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빼락의 주석광산에 많이 가서 일을 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그 1897년에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넘어온 인도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시고 있고요. 19세기 말에 이제 19세기 이제 빼락에서 이제 개척하기 시작한 주석광산의 모습이 전경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주석광산의 경우에는 주석이를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계속 많이 필요해서요. 중국 광동성이나 뭐 복건성 일대에서 계속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역시 19세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쪽에서 다 와요. 인도 쪽에서도 오고 중국 쪽에서도 와서 이 동남아의 말레반도 일대에서 이제 이 이주인들이 같이 섞여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중국인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말레반도 쪽으로 오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지금 페낭, 우리 이따가 보게 될 페낭. 여기 페낭의 조지타운이 현재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페낭의 화교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리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이 거리 구조는 사실 지금도 별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식민지 시대에 그 화교들이 이제 건설한 집들은 대부분 다 앞쪽에는 2층이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은 좁고요. 앞쪽에 가게를 하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림집이 나오는 그래서 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길이 이렇게 블럭이 길어가지고 한 집이 좁고 긴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근세기 이후에 동남아를 비롯한 각종 해안가의 화교들 집들이 대부분 다 이런 양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던
베트남에 가시면 호이안이라는 마을 있죠. 그것도 역시 화교 마을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앞에는 다 가게를 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같은 구조로 집들을 만듭니다. 이 중국 남부 지역의 이제 주택 구조들이 이제 이쪽 그 신도시 할 때 적용이 되면서 그 신도시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레이 반도에서 인제 이 중국인들이 인제 들어오면서 이 현지 이주민들, 이 중국계 이주민들하고 현지인들과의 결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혼혈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물론 이 혼혈 문화는 원주민하고 그다음에 서양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주민하고 중국인이 될 수도 있고 원주민하고 인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그 혼혈이 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별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데 비해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은 그 동남아 지역으로 건너올 때 항상 남자만 왔어요. 예, 항상 남자만 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의 오지 않고 남자만 온 상태에서 현지의 여성과 결혼을 해요. 현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혼혈을 낳으면 중국식 성을 이제 물려줘요. 얘한테 중국식 성을 물려주는데 남자아이한테는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식 이름도 물려주고 하는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현지인의 풍습대로 말레이 복식과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 문화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는 중국식 복식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19세기 정도의 이 중국계 화교들과 혼혈 사이에 나온 사람들의 이제 결혼식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라나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페라나칸의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대를 걸쳐가서 한 3대만 걸쳐가면은요. 사실 아빠가 혼자 중국인이었는데 이 현지의 여성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나온 아이는 이렇게 혼혈이 되잖아요. 혼혈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 여성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온 아이는 계속 보면 말레이 피가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어라고 하는 건 만다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복건성이든지 뭐 이런 그 각각 자기 고향 말들을 이제 쓰는 사람들인데요. 이 복건이나 조주나 뭐 이제 그 광주나 뭐 이쪽에서 온 그 자기 집안의 이제 그 성씨를 물려주고 말도 이제 배우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말레이 문화하고 그 집안의 여성은 다 말레이 사람들이니까 말레이어하고 중국어가 섞이는 현상들도 보이게 되고요. 모든 언어와 풍습이 완전히 섞인 형태의 문화가 이 페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나카 문화는 말레이 반도 전체에 그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 중국계 혼혈 문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라나칸 문화의 경우에는 화교계가 중심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아빠를 바바라고 부르고요. 어머니를 뇨냐라고 불러요. 바바는 남자라는 뜻이고 뇨냐는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뇨냐는 아마 그 포르투갈어에 이제 서 기원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바와 뇨냐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의 독자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시는 그 페낭과 말라카의 문화 중에 보면 특히 페낭의 문화에는 이 페르나칸 문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국계 혼혈 문화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또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와 그다음에 현지 말레이 문화가 이제 모두 다 섞이면서 중심은 아버지인 가장인 바바가 이제 잡고 있고 성씨도 역시 계속 바바가 물려받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이 한자를 사용을 하면서 한자 문화권의 그 중국식 문화가 계승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근세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적인 특징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혼종적인 문화가 이 지역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페라나칸 문화들은 어디로 이제 계승이 되냐면 말레이에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싱가포르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교계가 많은 집단이라서 그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레이하고 이제 싱가포르이 서로 독립을 하게 된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이 페라나카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이 페낭을 비롯한 말레이의 화교 문화들, 동남아 문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9세기 정도 되면 사실 교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영국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여기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서양인의 자제도 있고 말레이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또 혼혈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가 말레이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간이나 아니면 지식 같은 경우에는 영국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었기 때문에 영국 선생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고 영국식 교육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집안이 좋은 또는 이렇게 집안이 부유한 자제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이렇게 정치적 운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 말레이시아는 역시 근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인종적 복합성 또는 문화적 복합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다민족 국가를 추구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말레이인들이 한 65% 정도 살고 있다 그러는데 말레이 우선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화를 이제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게 이슬람교의 경우에는요. 부모 중에 한 명만 이슬람교여도 자녀들은 모두 다 이슬람교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인 여자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이 교도가 언제나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슬람이 늘어나기만 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전형적인 말레이인들의 일반적인 복장, 물론 이제 현대 복장을 하긴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히잡들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있을 때는 항상 이 모자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 이제 권하는 대로의 복식을 많이 하고 있죠. 여자들은 말레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치마를 꼭 입지 않고 바지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긴 긴 원피스 비슷한 옷도기를 입는 경우에 이제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치마와 옷도기 이런 형태로 입기도 합니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문양이나 이런 거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라베스크 문양을 비롯해서 이렇게 화려한 문양들이 상당히 많은 게 또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입헌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있어요. 국왕이 있는데 이 국왕은요, 거기 각 주마다 있는 주의 술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하는데 먼저 왕이 스스로 정말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2019년에 새로 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탄 압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빠항 지역의 이제 술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선출이 돼서요. 현재 말레이시아의 16번째 국왕으로 이제 즉위를 2019년 7월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즉위식 때 술탄하고 술탄의 왕비하고 이제 즉위식 장면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왕으로 선출이 되면은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수도에 있는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쿠알라룸푸르 가면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꼭 가야 되는 거라고 관광지처럼 많이들 구경을 가는데 입구까지만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멀리 보이는 여기가 이제 왕궁 내부인데 여기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멀리서만 볼 수가 있죠. 이슬람식 모스크 형태를 지어서 양식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특징이고요. 하여튼 이슬람 문화 상당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 같은 것도 있고요. 이슬람 문화 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발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은 모두 4곳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000년에 군웅물로하고 키나발루 두 군데가 이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키나발루는 요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군웅물로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카라고 하는 데와 조지타운은, 요 조지타운은 페낭섬에 있는 거고요. 말라카의 경우에는 여기 아까 남부 지역에 있다 그랬죠. 콜라룸푸르 남쪽에. 그래서 말라카하고 그 조지타운은 각각 페낭의 조지타운, 그 다음에 말라카 있어서 사실은 그 4개로 돼 있지만 지역 자체는 말라카하고 조지타운이 두 군데가 하나로 등재가 된 거라서 그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랭공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요 산 속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데인데, 여기 동굴에서 이제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의 고고학 인골을 비롯해서 이제 고고학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현재 2개의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페낭 위쪽에 끄다 지역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힌두 사원 또는 불교 사원으로 보이는 고대 사원 유적 같은 것들이 이제 벽돌 유적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뭐 현지의 이슬람 술탄들이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으면 확 갖다 밀어버려서 없어진 유적들도 있고, 또 뭐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발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이 고고학적 발굴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요 자연유산 두 군데, 군웅물루하고 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이 보르네오 일대에서, 보르네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키나발루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나발루 산이 4,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현재 보르네오 지역에서는 제일 그 자연 보존이 잘 되고 중요한 식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다른 부분에 어떤 문화 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르네오 섬의 그 고고학적 조사는 뭐 브루나이도 거의 안 돼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의 안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안 해서 보르네오 섬은 항상 미지의 섬으로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유산은 5개가 등재가 돼 있는데, 판지 이야기의 경우에는 공동 등재된 거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바투 베르수랏 테렝가누라고 하는 이 테렝가누의 석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테렝가누의 석비는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통틀어서 특히 말레이 반도 일대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아랍어계 문자가 나와서 이슬람의 그 전례를 알려주는 중요한 석비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레이시아의 역사책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스라자 물라유라고 하는 책인데, 이 스라자 물라유는 역사책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카 왕국을 비롯해서 이 말라유 지역이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일대를 그 일대의 역사, 술탄들의 역사를 써놓은 책이 이제 2001년에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카얏 항 투아라고 항투아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 말라카 술탄기 정도의 활동을 했던 유명한 그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 재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인데요. 용사 뭐 이런 사람인데, 이 항투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에 대한 서사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끄다의 마지막 술탄의 기록들이 이제 2001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끄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페낭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유산 5개가 등재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무형유산은 현재 3개가 돼 있는데, 이 막용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보지만 이렇게 이거는 고전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주로 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연극을 하는 춤극 이죠. 이 춤극은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다 하긴 하는데, 이걸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막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막용이라고 하는 춤극이 이제 그 등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돈당사양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 좀 근대적이에요. 그래서 뭐 아코디언하고 뭐 바이올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이제 돈당사양에서 부르는 거는 사랑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풍습이 있는데, 만담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당사양이라고 하는 이
그 연행 활동이 이제 2018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등재가 된 것은 실랏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랏은 전통 무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태권도도 비슷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게 이 실랏 같은 경우에는요. 맨발과 맨손으로 할 때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곤봉 같은 걸 잡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긴 봉을 잡고 하거나 칼을 잡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맨손으로 하기도 해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항상 맨발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발 경기를 하고 옷을 갖춰 입는데 이게 전통 복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이제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싸우는 격투기 계통의 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랏까지 해서 3개가 현재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그다음에 세계유산의 현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2차 시에서 주로 이제 제2차 시에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